안진구 선생님의 신념을 터져 밀양의 한일운동과 조부 안병인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최필숙 선생님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밀양 사람 최필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멘트를 했는지 아시죠? 네, 제가 사실 약산 기본봉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글을 쓰기 시작한 지가 1998년부터 썼는데 아무도 저를 몰라봤어요. 근데 영화 암살이 딱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밀양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밀양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영화 암살이 나왔을 때 영화를 잠깐 그냥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소 식구들과 함께 봤거든요. 천막이 다 그렇게 전하시오. 나 미안 사람 김옥빈이 오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약산을 영화 속에서 이렇게 이름을 그리고 더군다나 너무 잘생긴 조성을 너무 행복해서 운다고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번에는 제가 보다 그렇게 있다가 소리가 좀 너무 크긴 한데 그죠?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중국에 탐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 가셔서 남의 땅이지만 그곳에서 발판으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도 만들고 특히 약산 김원봉의 오른팔 혹은 지대의 주머니 혹은 친구 혹은 동지 혹은 연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석정윤세조입니다. 그분이 일본군과 싸움을 하시다가 태양산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곳에 매년 제사를 지내러 가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내러 가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가 사실 제가 중국에 20번 다녀왔는데 남편이 제 중국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여자는 방학만 되면 네, 우리 아이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카레 냄새가 나면 영화 또 중국 가는 겁니다. 냉동실 문을 딱 열어보고 카레의 양을 보고 이번에 엄마 5일이에요? 이번에 6일이에요? 이번에 7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중국에 6박 7일을 다녀오니 그 사이에 집안의 모든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저는 아예 로밍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버리거든요. 그래서 김해 공항에 렌팅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방송국 관계자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다 그냥 남겨요. 왜? 영화 암살이 1000만을 돌파하고 그래서 밀양에 와서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연구하다 보면 연구자도 빨갱이를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만한 데가 없으니까 저를 찾는 메시지가 정말 저는요 수백 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500만이 동의를 하면 트렌드라고 하더만 1000만이 동의를 하면 그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이 밀양의 문화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밀양을 찾게 되면서 약산 김원봉 생각을 왜 이렇게 버려줬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좀 다혈질이신 분들은 밀양시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밀양시 너무 한다. 생각은 이게 뭐고?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람에 저희들이 생가를 매입을 했습니다. 덕분에. 전국에서 와주신 모든 분들이 덕분에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의열 기념관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만들었고요. 옆에 있는 석정윤세조 집의 절반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의열 기념공원으로 만들어서 100주년 되었던 일단 만든 100주년이 된 1919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9년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기념탑을 세웠고요.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동탄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안재구 선생님은 1933년생이죠. 전 처음에 줘보니까 훨씬 더 연세가 많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민식 계시지만 할아버지 연세가 뭐밖에 안 돼요. 제가 여쭤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약산 김원봉을 가르쳤던 스승이자 고모부가
황상류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1890년생이세요. 안병희 선생님이랑 동갑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병희 선생님이 훨씬 더 연세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영민 씨가 밀양에서 출간 기념회를 하고 갔거든요. 그럴 때 저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선생님 한 30분 정도 오실 건데 저랑 아버지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정도면 괜찮지. 30분이면 그냥 분위기 좋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거의 멘붕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가 하면 어제 저녁에 봤어요. 이틀 전에 저 뒤에 우리 은사님 계시는데 저에게 역사를 가르쳐줬던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도 간다니요. 예? 어디 오신다고? 나도 밀양에 간다. 몇 시에 갈 테니까 밀양역에 와서 나 좀 태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진짜 도서 앞에 영어 한다는 교육이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카톡방에 이게 계속 뜨는 겁니다. 웹 자료가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자 막 이렇게 뜨는데 이게 아닌데 뭔가 큰일 났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주무시는 분만 90분이에요. 몰라 나 큰일 났다. 그리고 어젯밤에 저 자료를 주시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자료를 저한테 밤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참가자 명단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쳐다본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더군다나 그 제가 넘어가다가 이모네 쌤 계신 거예요. 이모네 쌤 아시셨죠?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에 대한 모든 책들에 이모네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다 쓰셨거든요. 저기 계신 우리 안현민 씨의 책 속에도 임원영 선생님 추천서 쓰셨고 안세구 스님의 책에도 추천서 임원영이 쓰셨고 그 다음에 저기 계신 안현민 씨의 누나 안소영 작가의 책에도 임원영 선생님 추천서를 쓰셨어요. 저는 집안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추천서를 쓰셨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는 후배한테 전화했거든요. 나 내일 저녁에 아프게 됩니다. 나 근데 지금부터 아파야 되겠다. 내일 못하겠다. 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할 거라는데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갑자기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스트레스 쌓일 때 우리가 뭔가 자기 자해를 해야 되는데 자해를 깨우는 거야. 왜냐면 손톱도 이미 다 깎아버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확 잘랐습니다. 아니 제가 미용실에 가서 친구가 미용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서요. 왜 스트레스 받을 때 손을 자를 수도 없고 발도 자를 수 없고 머리카락도 자를 게 없는데 네가 좀 해소 좀 시켜봐 해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 더우시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시원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그 대신에 아침에 눈 뜨면서 독립운동하셨던 석장 할아버지한테 잠깐 빌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냥 오늘 가서 있는 그대로 밀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라고 하고 왔는데 제가 뭐 두수가 없더라도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기 나와 있는 조부 안병희 선생님은 1890년생 그분의 아드님이신 안의환 선생님 그리고 안재구 선생님 안재구 선생님은 1930년생 그 밑에 아들 안영민 위로 형님이 계시지만 안영민 씨 그 다음 안영민의 아들 안인산 인산이가 2001년생이에요. 네 2001년생 지금 NC 다이너스에서 네, 열심히 뛰고 있는 이제 경남으로 온 거죠. 이렇게 5대가 제가 아는 이제 사람인 거죠. 5대가. 근데 이 5대가 살아온 삶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다. 그리고 밀양의 역사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알게 됐는데 우리 은사님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 집안에 대해서 내가 다시 책을 읽어야 된다면서
다시 책꽂이에서 빼는 책이 할배. 다 읽어보셨죠? 할배 외농소는 조선 소랑 우는 것도 다른 강이라는 책을 제가 꺼냈어요. 아, 이걸 꺼내면서 딱 하는데 넘기는데 우리 안재 선생님 친필이 저한테 주신 친필이는 울컥하는 울컥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책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소영이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째 딸에게라는 앞에 첫머리에 소영이에게 적혀 있어요. 내가 왜 고향에서 태어나고 이런 얘기를 이 글로 남기는고 하면 너희들 고향이 밀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너희들의 부비가 밀양에 있다는 걸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이걸 쓰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걸 속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이 글은 밀양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인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안재구 선생님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는 항상 북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통일된 그 공동체 속에 살아있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감옥에 계실 때 자녀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고향 얘기를 쓰시기 시작한 게 바로 할배 외농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 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안재구 선생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해방되는 날 아침까지 쓰신 내용이거든요. 그럼 저 제목 속에 나와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안재구 선생님이 전학을 갔을 때 일본인 담임선생님 물어봐요. 조선소는 어떻게 우노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일본 선생님이 일본소는 어떻게 우노 이렇게 했는데 일본소는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일본소는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쨌든 거의 성우니까 그걸 표현하면 되잖아요. 아마 저는 제가 살면서 고양이 울음소리든 어떤 짐승소리든 가장 그 소리에 가깝게 내는 게 우리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책에 보면 뭐 이렇게 온다는 거죠.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나가라고 하거든요. 할아버지가 전화 이제 그 얘기를 한 손을 잡고 가는 얘기가 이 책 속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재구라고 하는 손자의 입장에서는 왜 이 선생님 이 소리를 물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왜 조선소 이런 소리를 어쩌노?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데 할아버지가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할배 외농소라는 소는 조선소라고 하는 소리 무슨 것도 다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서 이 제목을 따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밀양을 사랑하시는 내 자녀에게 너 부리가 여기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밀양에 대한 애정이 철철 넘치는 그리고 그 애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안병희 선생님. 저는 이 가족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아버지가 너무 뛰어나면 그 자식은 아버지의 무게를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재구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안재구 선생님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죠. 저는 이 안의환이라고 하는 안재구 선생님과 안병희 선생님이 사이에 있는 아들이자 아버지인 이분은 결국 징용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 군 속에 가서 그 싱가포르에서 포로를 감시하는 그 일을 3년 동안 하시고 그로부터 1년 뒤에 해방되고 1년 뒤에 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시거든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진 찍는 거죠. 사진을 찍는다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곳에서 표를 잡아도 결국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잡혀 들어가면 피해는 아들한테 다 오는 거죠. 저는 이 집안이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가졌을 그 무게감.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가 아닌 게 되게 서운했어요. 귀한 할 거면 독립운동처럼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후손들 중에 손자 때까지 국가에서 입시에도
공무원 시험에도 많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 할머니는 뭐 했노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친일파를 알게 되면서 친일파를 공부하면서 친일 안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또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우리 할아버지 정말 그냥 시골에서 순박하게 농사 짓고 살면서 아무 짓도 안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제가 부곡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요 밑에까지 소먹이로 오고 이곳에 살던 그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참 간사하게 독립운동가 할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친일이 안 했던 게 너무 감사한 것처럼 제가 여러 독립운동가를 공부하면서 과연 우리 민족은 나 같은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독립운동하면 그 당시에 전 재산을 바쳤어, 목숨을 바쳤어. 그 사람 너무 대단해 라고 해서 그 가족들은 우리가 위하고 살았을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은사님 말씀드렸는데 일찍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요 한 바퀴를 빙 둘렀거든요. 요게 위양지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저수지가 있습니다. 요 마을이 위양이거든요. 네, 위양인데 사람을 위하다, 백성을 위하다 할 때 위에다가 양자가 기를 양자예요. 네,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이제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저수지에는 아주 유명한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더워서 내일 아침 여러분 구경하시면 괜찮은데 주말마다 차들이 가득 차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5월 초에 피는 이팝나무 때문에 전국에는 사진기사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사진 찍는 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대요. 그래서 주말마다 와서 사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 자동차 공해에 시달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 위양지에는 5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섬에 위양지 안에 5개 섬 중에 제일 한가운데 있는 제일 큰 섬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이름이 완제정입니다. 네, 완이라는 게 완전할 완자가 아니고요. 완연할 완자. 내일 아침에 한바퀴 들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완연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봄 기분이 완연하다. 보이진 않지만 봄 기분이 완연하다. 우리는 그냥 다 느낌으로 알잖아요. 네, 그렇게 그 기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걸 완자를 쓰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안동 분시들 집성촌이거든요. 네, 안동 분시 중에 일부가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해 살기 시작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밀양 땅에는 외놈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요곳에 있던 권삼변이라고 하는 학산 권삼변이라고 하는 분이 외놈들 들어오니까 도망간다고 외갓집이 있는 창녕으로 엄마를 얻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결국은 잡혀서 이분이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명당, 예, 유정대사, 사명대사라고 알려진 그분이 쇠한사로 가셔가지고 포로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함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살면서 그 후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분은 1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어머님이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었으면 눈물을 흘리고 비비다 보니까 여기 짓물러서 눈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몰라볼 정도 공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다시 10년 동안 봉양하고 난 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시자 옆에 신효살이 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효살이 3년이 끝나도 엄마를 떠날 수 없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지었어요. 그 학교가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산정사로 자기 홀을 가서 학산정사라고 하는 학교를 지어서 인재를 교육하면서 그 학산정사에서 내려다보면 위양지가 다 보여요. 저기에 저렇게 괜찮은 나무와 섬들이 있는데 저곳에 정자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정자를 시경에 나와 있는 19절을 따서 완제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유언으로 남겨놓고 돌아가십니다. 그게 돌아가신 데가 1650년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50년 뒤에 1900년에 후손들이 완제정이라는 그 정자를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어주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그걸 보시면 그곳에 가시면
예, 안동 권씨 집안이잖아요. 그럼 안동에 본을 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하니까 진성 이시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이만도라고 하는 분이 오셔요. 여러분 이만도 선생님은 잘 아실 겁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가 일본에게 영원히 병합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분은 그날로부터 24일간 꽃길을 끌어서 의자에 앉은 채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위양지에 오셔가지고 완제정에 오셔가지고 완제정에 대한 위양지에 대한 경치를 적어놓은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그분을 살리려고 죽을 먹이려고 입을 강제로 벌리고 먹이려고 해도 결국은 드시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자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완제정에 그분이 쓰신 글을 이제 빼따로 지워놓은 겁니다. 그 흔적도 내일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선열들이 이 뜻을 가진 많은 분들의 숨결이 안동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다 살아있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 안씨 집안에 내려오는 이 분들은 안재구 선생님이 왜 감옥에 있으면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이게 뭘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떠오른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집안이 바로 이 진성이씨 집안입니다. 여러분 진성이씨 집안의 제일 유명한 분들은 다 아시는 분 중이고요. 시인 이육사가 있습니다. 이육사는 1904년생입니다. 근데 190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정미칠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에 의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키니까 일본 놈들이 그 안동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도산 서원을 불태워요. 그리고 집 안에 종갓집을 불태우는데 그때 이육사는 돌이라고 하는 성의 덩에 엎여서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4살짜리 아이입니다. 근데 이육사 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돌이라고 하는 놈의 그저 돌이라고 하는 모성의 덩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울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소리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소리 내면 일본 놈이 쳐들어온다, 일본 놈이 나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는데 그 이후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무거운 기운, 그 무서운 기세가 나를 평생 자기가 독립운동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집안의 얘기, 안병희 선생님, 안재구 선생님, 그리고 안영민 씨의 글을 보면서, 안소영의 글을 보면서 이육사가 그 4살짜리 꼬맹이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집안의 무게가 이들 가슴 속에 있구나. 그리고 감옥에 계신 안재구 선생님은 할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익혔던, 깨달았던 이 민족의식을 내 아이들한테도 고스란히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시려고 하셨고 수학하시는 분 그냥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가 있으셔서 그걸 그대로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그 이육사 집안에 있는 그 진성이씨 집안에 내려오는 그 무거운 기운이 이 안영민이라고 하는 이 집안에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밀양에 이제 이런 집안이 또 누가 있을까? 저 혼자 생각하면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쇠기 선생님, 우리 신영복 선생님. 예, 신영복 선생님 집안도 아버님이 신학상 선생님인데 신학상 선생님하고 약산경험봉의 마지막 남쪽에 있을 때 비서였다고 할 수 있는 황명주 선생이 중심이 되어서 밀양의 중학교를 제일 먼저 세우시거든요. 공립 말고 사립으로. 그게 바로 세종 중학교, 세종학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 있는데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서 애민정신을 담은 세종학교를 세우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우리 내려오는 이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무게감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제가 보면서 느끼는 집안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일제강점기는 일본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는 게 광복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급선무였다면
그 다음에 그 자녀 세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제가 보니까 이들 모두가 다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고의 전원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운동에 또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안대구 선생님의 묘소도 밀양에 있지만 신영복 선생님 묘소도 밀양에 있습니다. 밀양 분이시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면 갈 수 있으면 내일 신영복 선생님 묘도 저희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신영복 선생님 묘는 묘가 없습니다. 그냥 신영복 1941년, 2015, 2016년 그냥 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오시기 힘든 곳이니까 그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 속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세대는 제가 좀 그런가? 우리 후의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는 6.25 전쟁을 기억으로 삼고 있고 저 같은 세대는 5.18 광주를 기억 속에 담아있고 그럼 지금의 세대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제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지금의 20대들은 가장 큰 기억으로 작년에 있었던 12.3을 기억 속에 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밀양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6.25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양은 6.25 전쟁 때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들리는 말로는 북한의 김일성이 약산 김원봉 장군을 고향이기 때문에 폭탄을 터뜨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폭탄 한 발 떨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밀양입니다. 인근에는 다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밀양에는 폭탄 한 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예우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6.25 전쟁 때 가족을 잃으신 분은 그렇게 예우한 그 사람은 적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도 연세 드신 어르신 앞에서 약산 김원봉 얘기하면 저보고도 빨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밀양이라고 하는 곳은 여전히 보수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트라우마 속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대한 얘기도 꺼려하고 6.25 전쟁에 대한 얘기도 꺼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밀양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자면 밀양은 6.25 전쟁 직후에 보도연맹 사건에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6.25 전쟁 터지자마자 대전으로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내린 게 한강 철교를 폭파하라는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보도연맹에 소속된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6월 27일 날 내려진 명령이고 6월 28일 날 새벽에 한강 철교가 폭파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준비시켜서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7월이 돼야 전국에서 잡아갑니다. 근데 밀양의 약산의 동생들은 6월 28일 날 잡혀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빨갱이다 싶은 북에 동조할 것 같은 약산의 친동생 5, 사촌 4, 9명의 남자가 그날로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아버지가 낯선 사람 보면 얘기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죠. 제주도 4.3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6.25 전쟁 때 제주도 계시는 해녀분들이 해병대를 자원합니다. 해병대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6.25 전쟁 때 여자 해병대가 있었어요. 여자 해병대가 누구였는가 바로 제주도 해녀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군이 상륙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숨을 오래 참고 육지 가까이 헤엄쳐서 와서 북한군 보초가 어디 있는지 알려준 분들이 바로 제주도 해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 때 해녀를 모집하고 해병대를 모집한다 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간 사람들이 제일 많은 가족이 죽었던 피해 가족들입니다. 왜? 내가 스스로 빨갱이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대구에 오신 분들 많은데 대구도 그런 쪽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주의 사상이 제일 꼽혔던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리고 4.19의 제일 첫 번째 신호탄도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대부분이 대구에서 시작됐죠. 1946년 10월 1일 날 10월 항쟁이라 불리는 미군정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저항의 깃발을 올렸던 곳이 대구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희생됐어요. 다 희생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 희생당했다고 내 자식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부가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부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대구나 밀양도 뜨거운 가슴을 그리고 이 땅의 광복의 역사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의 후손이 사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에이 밀양, 에이 대구 이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욕 듣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파헤치고 보면 학살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학살의 역사를 스스로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 아픔을 한번 들여다봐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밀양도 그런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밀양에 대한 독립운동사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밀양이 왜 독립운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시죠?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데 훈장 받으신 분이 93분이거든요. 경상남도에서 독립장이라고 하는 제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건국훈장이라고 불리는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훈포장 주는 단계가 7단계가 있어요. 맨 위에 해당되는 게 대한민국장입니다. 대한민국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안중근, 윤봉기, 이승만, 이시영 뭐 이런 그죠 중국 사람 다 썼어요. 장제스나 수명 이런 사람 합쳐서 지금 유관춘까지 33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이 뭔가면 그게 대통령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채호, 그 다음 이봉창, 김지석 이런 사람들이 89분 그 정도 되는 분이 대통령장입니다. 세 번째 분장이 독립장입니다. 독립장은 전재산다 팔아가서 신앙무관학교 만드신 분 무당 이회영, 안동에 임청각 주인 아시죠? 임청각에 딸려있는 모든 땅을 다 팔아서 만주에 가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 이런 분들이 받는 게 독립장이에요. 독립장 분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이렇게 해서 7단계가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대한민국장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대통령장은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것도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두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전체에는 독립장 세 번째 단계의 분장을 받으신 분이 26분이 계십니다. 26분 계신데 밀양 분이 몇 분인가 하면 10분입니다. 10분. 단일 지역에 제일 많습니다. 부산시 통틀어서 13분이에요. 우리 밀양만 10분인데 우리는 약산 김원봉 아직 분장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안병희 선생님도 분장을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앉아보세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할아버지 분장 신청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통일되면 통일되기 전에는 안 받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독립장이 10분이나 되신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10분의 생가가 단 한 곳도 복원된 곳이 없습니다. 단 한 곳도 밀양시에서 매입한 곳도 없습니다. 빨갱이로 몰려있는 약산 김원봉의 생가만 지금 매입돼서 기념관에 되어 있고 나머지 10분의 독립장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생가를 매입하지도 않고 있고 기념관도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밀양의 현실이죠. 김해는 한 분 계시거든요.
한매 이윤재 선생, 한매 공원도 있습니다. 전국에 101잔도입니다. 생각 공원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경상남도에 밀양군 빼고 16군은 생각 공원 다 되어 있고 김영군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만 단 한 곳도 없는 그런 상태죠. 너무 많아서 그렇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풀어내야 될 숙제이긴 한데 그 큰 단추가 바로 약산 김원봉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산 김원봉이 일단 단장을 했는데 일단 당원들의 집이 다 복구돼 있고 단장은 아직도 빨갱이로 몰려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후손들도 얘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해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죠. 여기는 아직도 훈장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더 진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 이곳이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이다 보니까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대단히 아직도 불편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영화 한 편이 우리 밀양을 살려주는 바람에 저희들 의열기념공원도 내일 가보실 건데 의열기념관도 갖게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밀양을 관통하는, 왜 독립운동이 밀양에 많이 일어났을까 했을 때 밀양을 관통하는 지역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은사님 모시고 오면서 들판을 막 보여드렸는데 밀양은 들이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호남 평야, 나주 평야, 그리고 김해 평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제강점기 때 김해는 쌀 생각 안 됐어요. 바닷물이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짱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변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형성된 이 분지, 삼각주 형태의 그곳에는 변홍사가 그를 망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전혀 바닷물하고 관계없으면서 넓은 평야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밀양입니다. 밀양에는 옛날에 우리 밀양 벼 품종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밀양쌀이 정말 맛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화산과 지진이 폭파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만든 부석부석한 제 땅이다 보니까 쌀이 그렇게 기름지거나 맛있지 않아요. 지금도 일본에서 제일 귀한 쌀이 한국 쌀이잖아요. 그죠? 키로에 1kg당 2만원 가까이 그래 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요. 일본 지금 쌀 2기나 달린다고 하는데 밀양쌀도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밀양쌀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밀양쌀에 대한 수탈이 많은 거죠. 얼마나 수탈이 많은가 하면 제가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경상남도 전체가 가장 많이 소작물을 걷어갔을 때가 72%예요. 72%인데 밀양은 그냥 평균이 84%를 걷어갔어요. 수확량의 84%를 소작물로 걷어가는 거죠. 왜? 지주들이 그걸 걷어가면 돈이 되니까 무조건 내놓으라고. 쉽게 얘기하면 종자복식 빼고 다 뺏겨야 될 정도로. 그걸 뺏기고 잡곡을 먹어야 될 정도로 밀양 쌀 품질이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둘러보실 때에 요 위양지 말고 조금만 위양지에서 한 2.2km 떨어진 곳에 가산 저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1930년 6월 달에 이 저수지가 완공이 되거든요. 가보시면 거의 댐 수준입니다. 193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20년대 시작해서. 왜냐하면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덜파는 좋은데 물이 귀하기 때문에 화학산에서 내려온 이 물을 전부 다 모아서 그 큰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전국에서 두 번째 큰 저수지가 바로 이 밀양에 있습니다. 이곳에 물이 결국 내려가서 남천강을 거쳐서 상남에 있는 그 넓은 벌판까지 다 적시고 수산에 있는 벌판까지 해서 그 많은 쌀을 이번 놈이 뺏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언제든지 수탈이 많은 곳에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밀양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수탈이 너무 심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안명희 선생님은 초동에서 내일 가는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됐는데 안명희 선생님은 그곳에서 학교를 만들었지만 밀양에는 부산 경남 통틀어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신식학교가 개창학교라 해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만들어진 학교가 개성학교예요.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개성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 상고였죠. 그게 경상남북도를 통틀어서 1등으로 세워진 신식학교고, 그 다음에 밀양과 진주초등학교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건 개학 날짜는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만큼 밀양에 일찍 사립학교가 만들어졌고, 그 사립학교가 공립화되고 난 다음에 사립중학교가 밀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그럼 1세대인 을강전홍투라고 하는 선생님이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밑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바로 안명희 선생님과 동갑인 분들이에요. 황상규, 김대지 이런 분들이 또 학교를 세우고, 그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기여했던 사람이 약산 김원봉, 석정윤, 세주와 같은 분이고, 이분들도 또 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밀양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학교를 짓는 것이에요. 밀양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인재를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학교를 세우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바로 지역에 내려온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문들,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정신처럼 밀양도 독립운동 할 수밖에 없는 정신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밀양을 대표하는 정신이 뭐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충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충의와 절의가 합쳐진 충절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충의의 대명사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밀양 사람들은 사명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명당은 명종 때 성과에 합격했지만 일단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스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분은 의성병을 일으켜서 평양성을 탈환하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안사로 가시기 전에 다시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성을 다 샀습니다. 성을 다 샀는데요. 종교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아무데나 가서,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데나 가서 절하고 연구를 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어릴 때는 기독교를 제가 다녔고요. 대학 가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목사님한테 뭘 따지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쫓겨났어요.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에 저승 가서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배꼽 없는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우리 캡줄을 흩어지잖아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배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배꼽 없는 사람이 둘이야. 그죠? 남자는 아담일 거고 그럴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이 너무 이상한 거죠. 이 최초의 인류 두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큰아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인 카인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그저 카인한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를 밖에 나가고 다른 사람이 없는데 누가 카인을 괴롭히지? 맞잖아요? 이거 잘못된 역사예요. 목사님 이거 지금 거짓말이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제가 설교하시는데 이 말을 했어요. 쫓겨났어요. 교회 못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게 진짜 의문이었거든요. 실제로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이자 유대인들의 역사거든요. 성경책 자체가.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역사들을 갖고 있는 거죠. 사명당은 그렇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쌓는데 일반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쌓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데리고 성을 쌓았겠습니까? 스님들이죠. 스님들은 조선시대에는 성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대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임금을 주지 않고 다시 일본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성을 쌓아라 해서, 사실 임진왜란 이후에 그 방비를 해주는 모든 성을 쌓아주셨던 분들은 바로 스님들입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널리 구제하기 위해서 홍제라고 하는 홍제사라고 홍제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스님이면서까지
그리고 임금이 명령을 내리니까 일본에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면담을 하면서 포로를 데려왔던 그 충의 정신은 밀양 사람들한테 면면이 내려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분의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땅까지 흘려요. 많은 분들이 거짓말이다. 오늘같이 더운 날 그저 이 비석은 돌이기 때문에 차기 때문에 따뜻한 기온이 거기 가서 붙어서 땀처럼 흘러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부 다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실제로 땀 흘리는 걸 봤거든요. 네. 응? 그때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했어요. 네. 중국하고 수교할 때 90이냐. 제가 청도 중학교에 있는데 만약에 땀이 나면 좀 알려주세요. 이제 교무실로 전화 온 거예요. 그때 우리 차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미술생님이 포니2 혼자 갖고 있었어요. 그 차에 8명이 타고 갔어요. 그 작은 차에 가보자 이렇게 갔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비석 밑에 우리 애기 기저귀감 있잖아요. 세마포를 빙빙 둘러놓은 거예요. 그걸 왜 둘러놨냐고 여쭤보니까 거기에 땀이 흘러내리면 거기에 스며들면 그걸 그대로 무게로 타는 겁니다. 흘러내리면 다 흡수하게 돼서. 근데 너무 신기하게 글자에서 땀들이 물들이 만들어져서 글 없는 걸로 쭉 내려오는데 글자를 불러내면 하나도 없어요. 이래 물방울이 생겨서 한 곳을 모여서 쫙 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냥 생겨서 마음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분의 정신이 이렇게 중의 정신이 살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성비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성리학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든 것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그죠? 이 가부장적 사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성리학하면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성비의 정신, 그 성비의 정신이 제1조가 바로 국가가 위기에 닥치는 가산을 팔고 내 목숨을 내놓는 걸 제1지조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밀양은 그 성리학의 종정이라 불리는 사림의 종정이라 불리는 전필제 김종직 선생님이 태어나신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가가 위기에 닥치는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와 같은 지역의 정신 그리고 제가 밀양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면 추우세요? 제 강의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재밌으면 좀 열기가 올라야 되는데 큰일 나면 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종교적인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세대 간의 갈등도 없어요. 남녀 간의 갈등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일본놈을 몰아내자는 조국 광복에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상주천 유림들과 여자들은 절대로 한 곳에 앉아있을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유림들은 기독교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밀양의 만세운동에 유림들이 만세운동을 일으킬 때에 교회에 계시는 여자 집사님들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치마 밑에 숨겨서 갖다 주는데 그걸 들고 유림 5천여 분이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예열단을 계속 만들어서 다음 세계로 사람을 보냅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없어요. 이 여자분들이 태극기를 만들어 남자분 줄 때 남녀 갈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유교, 불교가 힘을 합쳐서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킵니다. 아무도 저 종교네, 이 종교에 이렇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은 밀양을 대표하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주의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양산, 석정 전부 다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든 고려공산당이나 이르쿠츠크 공산당에도 전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레닌의 돈도 약산기원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거죠. 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라면 누가 주는 돈이나 관계가 없다. 심지어는 우리 밀양에 잘 사는 부자의 아들을 납치해서 폭탄 만드는 데 필요하고 돈을 우리 밀양 사람 잘 아는 사람이 그 집 자녀를 납치해 가게 됩니다. 주의가 전혀 없어요. 어떤 주의도 관계가 없는 거죠.
북한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저는 그러거든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밀양에 와서 배워야 된다. 밀양의 독립운동은 어떤 주의든 다 받아들인다. 지역주의가 없다.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 다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남편은 전라도, 제가 결혼하고 전라도 진도에 처음 데리고 갔는데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전라도 경계를 넘는데 친구들 사이에 전라도 경계를 넘으면 휴게소에 가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린치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런 공포심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80년에 군에 있었던 거죠. 5.18 일어났을 때 군에 있다 보니까 그 군에서 상관이 시켰던 그것 때문에 전라도를 경계선 한 번도 넘지 않았대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 남편 운전을 못하거든요. 강제로 태워서 제가 끌고 갔는데 정말 벌벌을 떠는 겁니다. 제가 그래 되겠습니다. 지역주의, 이 전라도도 하나 내 품 안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북을 어떻게 기한할 수 있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내 남편이 미워 죽겠다고 얘기하면 내 남편도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북한 주민을 어떻게 기한할 수 있겠습니까? 밀양은요, 네가 기독교인인지 네가 불교든지 네가 유교를 믿든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가 조국 광복을 위해서 목숨같이 각오가 돼 있다. 그럼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어. 그런 각오로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그게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상관하지 않고 함께 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한테 우리말을 쓰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조국을 물려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밀양 사람이 이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걸 이분들은 옛날부터 깨우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3000년,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이 땅에 벼농사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벼농사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저수지 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네. 어디 있습니까? 제천에 어린지, 그리고 김제에 벽골제, 밀양에 있는 거 자, 근데 지금 제보고 막 45분 되면 끝내라고 지금 막 지켜서 눈치를 주고 계신데, 네, 제 강의의 마지막으로 지금 달려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본이 1910년에 우리나라를 뺏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뺏고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본 놈들이 와서 사는 게 아니면 땅을 뺏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조사령을 내려서 토지를 뺏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마을에 가보니까 이거는 우리 마을 공동 소유라서 동네 사람 전부 다 회의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거는 문중 땅인데요, 이건 문중 산인데요, 집안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1910년에 토지를 조사하지 못합니다. 토지 조사령을 1912년에 내려요. 토지 조사령보다 더 빨리 만든 법이 뭔가 하니까 바로 조선교육령입니다. 우리는 조선교육령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한국 시민화를 시키기 위한 교육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제일 놀라운 것은 뭔가 하니 일본은 지진과 화산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남을 살면 돼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남을 달려서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이 일본인들은 차에 구호 가방이 실려있고 집에 신발장 위에 구호 가방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들고 도망가서 혼자 살기 위해서. 이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남을 살면 되는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칼을 끄집어내서 찔러 죽이고 마는 사무라이 정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공동체라는 걸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못하면 회의해야 되는데요, 같이 의논해야 되는데요, 이걸 배워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 우리한테 배워갔던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개인 과제가 없어요. 공동 과제밖에 없습니다. 그걸 배워간 거죠. 그러면 우리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왕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 조선 총독의 항복 문서를 받기 위해서 하지라고 하는 미국의 중장이 인천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할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당시 현직 육군 대장이거든요. 별 4개짜리 육군 대장인데 육군 대장이 등에 있는 몸 담고 있는 직접 군인이 항복문서에 도장 찍는다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지 않게 할복을 하면 뒤에서 부하가 목을 딱 쳐줘야 되는데 뒤에 부하가 목을 안 쳐줍니다. 이 창자가 다 쏟아지고 괴로워도 정신 잃을 때까지 놔두고 정신 잃은 아베 노블키를 창자를 집어넣고 병원에 데려가서 키거든요. 부관이 뒤에 목을 치면 하지 중장한테 누가 도장 찍어야 됩니까? 본인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그 불명예스러운 일을 그냥 아베한테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베가 이걸 깁고 난 다음에 9월 8일 날 조선 총독부에 하지 중장과 앉아서 항복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본에 건너갈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라. 조선은 참으로 위대했고 참으로 찬란했지만 지금부터는 서로 이간질하며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일본이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지금부터 계속 싸울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아베 노부유키는 100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조선에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지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저는 교사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심어놓은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이 뭘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 끝에 찾아낸 게 바로 일본이 조선 교육령을 가장 먼저 내리면서 우리한테 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 개인주의를 심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요? 저는 그게 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의를 매기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등에게 상 주는 이 제도를 일본어에 만들어서 학교를 통해서 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상을 없애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 딸이 받았던 표창장 이런 건 아니고요. 일본도 그거 많이 줍니다. 품성이 좋은 아이한테 너무 많이 줘요. 그 대신 남을 이기는 정의를 매기는 상장을 없애버립니다. 일본은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 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반 애들 똑똑합니다. 선생님 일제강점기 때는 6명 중에 1명밖에 학교 못 갔다 했는데 나머지 5명은 어디서 그런 개인주의를 배웁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똑똑해. 왜냐하면 반이 닮았거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때 그 5명은 어떻게 해줄까? 고민해봅니다. 그게 바로 동화에서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한테 가장 널리 일으켰던 동화가 바로 토끼와 거북이 얘기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여러분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바다 속 생물이고 하나는 육지 속 생물인데 그 두 짐승의 생명체가 산 꼭대기 가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외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토끼라고 하는 짐승은 조물주로부터 밝은 기와 빠른 발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거북이한테 질 수가 없어요. 거북이는 등짐까지 지고 있는데도 바닷속 생물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발을 움직이는데 잘못해서 돌을 하나로 건드리면 토끼가 귀가 밝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서 달려갈지도 모른다니까. 그죠? 그런데 그 동화 속 끝에는 거북이가 이기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동화책을 읽고 자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도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면 너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과연 이 경주가 잘못됐다고 우리 부모가 자녀한테 이걸 읽어주면서 야, 이 경주는 정당하지 못해. 정당한 경주가 되려면 저기 바닷가에 가서 둘이 헤엄치고 갔던 산까지 헤엄치고 가는 경주를 해야 돼. 누가 그렇게 그렇지? 비록 네가 조선놈으로 태어나도 일본하고 경쟁을 해도 네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우리한테 심어놓고 되지 않으면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자학상관을 심어줬고 그 교육을 받은 우리 부모가 내 자녀한테 야 너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건 네가 잘못한 거라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됩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반에 있던 또 한 녀석이 제가 학종이 막 만들어질 때에 상을 많이 받으면 대학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반놈 하나가 고3인데 7월달에 독후감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1, 2학년만 하기로 했는데 그냥 1년 2개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제난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꼭 하겠다고 살 수 없죠. 그 당시한테 가서 결제 서류 고치고 3학년들도 넣어주세요. 시험을 대회를 열게 된 거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3학년의 귀한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도대체 뭘 살려고 있느니 독후감 대회를 열어달라 이것이밖에 없었는데 제목이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인 거예요. 고3에서 독후감 제목이. 이 또라이 아닙니까, 그죠? 그 담임한테 보여줬어요. 제 수요일 이거 미친년이 미친년. 이거 살려고 생고생을 시키고 독후감 대회를 열어달라 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책에 그 독후감을 읽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니까 그대로예요. 평화로운 아기 돼지 마을에 늑대가 쳐들어왔다. 첫째 돼지는 아버지가 벽돌집을 지었는데도 집으로 집 짓죠. 늑대가 후궁이가 날아다니고 막 달려서 동생 집에 가는. 동생은 판자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죠? 늑대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판자 집 다음을 무너뜨려요. 둘이 막 달려서 막내 집에 가서 막내가 벽돌로 집을 지으니까 결국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그대로 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놓는가 하면 지는 이 동화를 읽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의문이 하나 생겼대. 의문이 생기니까 의문이 뭔가 하니 왜 이 동화책에서 아버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집을 제대로 짓지 않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비난을 듣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이 동화를 읽었을 때 가장 나쁜 놈은 평화로운 마을에 쳐들어온 늑대인데 늑대가 잘못했다고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 얘기를 잘못 듣지 않은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잘못됐다고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적어놓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로운 마을에 쳐들어온 늑대는 일제강점기로 치면 일본 놈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 치면 잘못된 법이나 제도나 반석일 수도 있는데 그 늑대만 잘못했다는 얘기를 요놈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공교육 12년이라고 가로해가 초6, 중3, 고3 12년 동안 어떤 선생도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물며 나의 부모마저도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방 맞은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선생님이 맨날 정교조 한다고 지랄해서 트면은 이 상주는 제도 대학 간다고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교육부 앞에 가서 자결을 하든지 강화문에 가서 촛불을 들고 이런 제도는 만들면 안 된다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일주일에 대회를 3개씩 4개씩 열고 있는 선생님이 또라이 아니가 이만 저 뒤통수를 얼마나 세게 맞았어요. 담임쌤한테 가서요. 야 수시모지 6개 원체 제가 다 쓰겠습니다. 주의서. 제가 교수님들 이 내용 다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도서관과를 보냈거든요. 제가 교사를 하면서 제일 부끄러운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깨우쳐주는데 제가 그때 시민지 교육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개인주의를 가르치는 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그러면 저거는 상도 안 주고 공동숙제를 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일본은요 상장이라는 제도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없어요. 그럼 100년 동안 우리한테 배워가서 얼마나 잘 됐어요. 일본은 1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한 해에 10만 명씩 사라지고 있대요. 그 사라지면서 노숙자가 되기도 한다 책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본은요 우리처럼 중등록증을 만드는데 지문을 찍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이 없어요. 돈 많이 가진 부자가 길에서 시신을 발견하면 신분증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죽고 없는 거죠. 그럼 나는 가난뱅이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본 정부는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한테 배워가서 그걸 강제로 주입을 시켜놓고 100년이 지났는데 일본은 막 자랑했거든요.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장 칼을 들고 배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2천만 명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얼랭이 꼴랭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재산을 숨겨서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분을 속이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개인주의를 가르쳐놔서 아무도 공동체도 모를 것 같고 선생님 지금 제일 많이 괴로워하는 게 저도 교사지만은 저도 일찍 그만뒀는데 교사들을 그죠? 부모님들이 며칠 전에 제 아들 선생님이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자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런 날씨엔 에어컨 좀 틀지. 담임쌤한테 보낸 문자가 이런 날씨엔 에어컨 좀 틀지 이렇게 온 거예요. 담임이 그걸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저그만에 한부모가 반말로 이래 더운 날씨에 에어컨 안 틀어주나 이 말을 좀 틀어주시면 문자로 이런 날씨에는 에어컨 좀 틀지 이렇게 온 거예요. 무섭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광화문에서 응원봉을 든 젊은이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살아야 돼요. 일본은 저거를 위해서 고의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우리는 5,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우리 DNA 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비겁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안재구 선생님이 할아버지로부터 배웠고 자녀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 공동체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 우리 속에는 북한도 있다라는 걸 그 교육했는데 그 공동체의 정신이 빛의 혁명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결코 이 지구상에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새 기분 좀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루에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옆에 비서실장 얼굴이 확 가는데 일하고 싶은 대통령도 지금 새로 바뀌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 공동체를 실현하고 이 안시 가문에서 민족 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러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동체의 발원지가 바로 밀양입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우리 함께하는 한 마음으로 북한까지 안아줄 수 있는, 절대로 흡수하면 안 됩니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정신으로 1박 2일을 잘 보내시고 또 그곳에 가셔서 공동체를 꼭 키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